네, 자, 여러분,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83페이지 하단에, 자, 2018 법무사 문제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자,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 확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1번,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나 기본적 거래 계약에서 결산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근데 이제 근저당권이라는 것이 특수저당권으로서 일반 저당권과의 차이가 뭐죠? 일반 저당권은 뭐 쉽게 표현하면 한 번 돈 빌리고 설정하고 그것으로 끝이죠. 나중에 뭐 변제하면 저당권 말소, 못 갚으면 이제 실행, 즉 경매, 예,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게 되겠는데 근저당권은 본래 의미는 근저당권자와 그 다음에 채무자 또는 저당권 설정자와의 사이에서 결산기를 정하고 있으면 결산기를 정해놓고 그 사이에는 결산기, 자, 예를 들면 여기서까지가 결산기다라고 하면 이 사이에는 본래는 어떻게 합니까? 빌렸다 갚았다 하는 거죠. 빌렸다 갚았다 아니 너무 이게 빌렸다 갚았다. 근데 최고액을 정해놓고 그거는 이렇게 최고액을 정해놓고 최고액 이렇게 빌렸다 갚았다. 그 당좌 뭐 대월 계약 이런 것을 맺고 은행이 자 어떤 이제 회사와 그런 계약을 맺고 빌려줬다가 그다음 주면 이제 채무가 올라가고 또 갚으면 또 내려가고 또 올라가고 또 내려가고 이렇게 결산기를 여기로 정했다면 그 사이에는 불특정 다수의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 근저당이다. 불특정. 그리고 이게 지금 밑에 선이 이게 뭐냐?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제로선입니다. 0이다. 예를 들면 일시적으로 변제가 돼서 제로가 됐다, 0이 됐다 하더라도 근저당은 결코 소멸하지 않습니다. 일반 저당은 피담보 채권이 0이 되면 저당권 따라 소멸한다. 이게 뭐죠? 부종승이죠. 운명을 같이 하는데 근저당은 결산기까지는 일시 변제가 되어서 0이 되더라도 제로가 되더라도 결코 소멸하지 않는다. 예. 자, 그리고 그래서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다. 만약에 결산기를 여기로 정했다. 그러면 결산기 도래됐다. 그럼 스톱되면 이때부터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증감 변동할 수 없고 근저당은 보통의 저당권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근저당에서 보통의 저당권으로. 근데 제가 지금 그림을 그리면서 잘못 그리지 않았습니까? 잘못 그린 것 같죠? 근데 일부러 이렇게 그렸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최고액을 나타내는 선인데 결산기까지는 일시적으로 채무액이 채권액을 초과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결산기가 여기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가 결산기로 본다면 예? 등기된 최고액을 초과해서 스톱됐다. 그럼 이제 이 초과된 부분은 이제 부도가 나는 거죠. 이 초과 부분은 등기부에 등기된 최고액을 초과된 부분은 이건 결코 그 부동산으로 담보될 수가 없다. 응? 초과 부분은 담보되지 아니한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그 1번 지문에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을 정했을 때는 존속기간 또는 기본적 거래계약에서 결산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에 의해서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를 정해놓고 있을 때는 이제 그것이 마지막에 이제 확정되는 그 순간이 되겠지만 존속기간도 정함이 없고 이 1번 지문에서 결산기의 정함도 없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권이 전부 소멸하고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새로이 금은을 차용하는 등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근저당 설정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는데 이건 잘못된 내용이죠. 예.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라는 부분이 잘못됐네요. 잠시 여러분 해설을 좀 참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좀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면 제일 밑에 해설 제일 밑에서 여섯 번째 줄 끝에 보면 여섯 번째 줄 끝이 아니라 밑에서 일곱 번째 줄 끝입니다. 자, 거기서부터 줄 한번 펴보시죠.
원칙적으로 근저당권은요, 존속기간이나 결산기가 도래한 때에 피담보 채무가 확정된다고 할 것이지만, 그러니까 존속기간을 정하고 있을 때는 존속기간, 존속기간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결산기가 있을 때는 결산기 도래. 그러면 피담보 채무가 확정된다고 할 것이면, 이제 증감 변동하지 않고 스톱 딱 이렇게. 저는 이제 주로 이제 결산기를 주로 사례가 제일 많기 때문에 결산기로 예를 들었습니다. 이 스톱되는 시점 예를 들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확정된다고 할 것이지만 이 경우에도 계속 여러분 밑줄하거나 묶어버리셔야 돼요. 끝까지 하셔야 돼요.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된 채권이 전부 소멸하고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새로이 금원 즉 금전을 차용하는 등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존속기간 또는 결산기가 경과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근저당 설정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여기 포인트네요, 여러분. 결정적 포인트는 뭐냐면 반드시 존속기간이나 결산기가 도래되어야지 소멸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이라 하더라도 더 이상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다. 예? 돈 빌릴 의사가 없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경우에는 그 결산기나 존속기간 이전이라 하더라도 근저당 설정자가 계약을 해제하고 말소 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게 포인트죠. 마지막에 존속기간이나 결산기 정함이 없는 때는 근저당 설정자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언제든지 해지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피담보 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 네, 됐습니다. 자, 그 부분을 잘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판례에 하면 이렇게 이제 제시가 돼 있고요. 그 뭐 피담보 채무 나왔는데 사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무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채권이잖아, 그죠? 피담보 채권이고 한번 뭐 그런 용어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 제가 다시 언급할 이유는 없지만 자, 뭐 10원짜리 동전 비유했잖아요. 10원짜리 동전을 다보탑을 받는지 10제라는 숫자를 받는지에 따라서 그것의 차이일 뿐이지 10원짜리 동전 자체에는 변함이 없다. 그 얘기를 제가 얼핏 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담보 채권했다가 또 어떤 경우 피담보 채무했다가 막 그런 부분에 헷갈리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피담보 채무고 저당권자나 근저당권자 입장에서는 피담보 채권이고 그런 것이죠. 네. 자,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앞에 문제로 돌아오면요. 1번이 틀리고 정답이에요. 왜 틀렸냐면 지문이 굉장히 긴데 한 번 더 확인해 보면요. 1번 지문의 세 번째 줄에 더 이상 금원을 차용하는 등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반드시 그것에 한하지 않는다. 그죠? 예, 방금 여러분 확인했죠? 예. 자, 방금 여러분 해설해서 체크를 했습니다. 네, 채권이 전부 소멸하고 더 이상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존속기간이나 결산기간과 전이라 하더라도 계약 해지하고 말소를 구할 수 있고 또 존속기간이나 결산기 정함이 없는 때는 또 언제든지 해지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확정시킬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지문입니다. 근저당권자의 경매 신청 등의 사유로 인해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었을 경우 확정 이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본 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해서 결코 담보될 수가 없고요.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 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발생한 원본 채권에서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여전히 범위 안에 들어간다. 범위 안에 들어간다.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피담보 채권 확정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것을 또 좀 조심해야 되겠어요.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확정. 결산기를 정하고 있을 때는 이제 가장 이제 일반적인 경우죠. 이렇게 결산기를 정하고 있을 때는 그 결산기 도래라고 그래요.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을 정하고 있을 때는 역시 그 존속기간의 만료. 자, 그렇죠. 지금 근저당권에 뭐 하고 있냐면요. 피담보 채권의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피담보 채권의 확정 시기를 좀 정확하게 기억해 두셔야 된다. 확정 시기. 결산기를 정했을 때는 결산기 도래. 존속기간을 정했을 때는 존속기간의 만료라고 썼어요.
그다음에 이제 근저당권자와 설정자 간의 그 아까 뭐 당좌 대월 계약 그죠? 이런 뭐 계약 이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해제 또는 해지. 자, 그다음에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을 함으로써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함으로써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쪽으로 갈게요. 자, 근저당권자가 직접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요. 이때는 경매 신청 시 확정이 돼요. 신청 시 확정. 피담보 채권은 확정되고요. 제3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됩니까? 제3자가 신청을 했을 때,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 이 신청이라는 것은 경매 신청. 아니, 이런 경우 있잖아요. A 부동산에 B가, 근저당권자. 또는 C가 후순위 근저당권자다. 이것도 후순위, 여기 1번 근저당권자고, 얘가 2번 근저당권자다. 응? 아니면 여러분, 2번 근저당권자 대신에 누구 해도 돼요? 전세권. 전세권자에도 경매권이 있잖아요. 전세권. 경매권 있잖아요. 그래서 전세권자로 해도 되고. 그러면 이런 자가 만약에 먼저 A 건물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얘가 경매 신청하면 경매 신청 시에는 이건 자 B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자기가 직접 경매 신청한 게 아니고 누가 한 거예요?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거죠. 이건 어디에 해당되느냐? 이 제3자의 경매 신청으로 보는 겁니다. 이때는 제일 조심해야 돼요. 피담보 채권이 언제 확정되느냐? 경매 신청 시 확정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매각대금 완납시입니다. 네? 자, 매각대금, 이게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서 경락되어서 매각대금 완납 시 확정이 된다. 이 부분 제일 헷갈리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시험에 지문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만은, 희박합니다만은, 만약에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렇게 회생 신청을 했을 때, 그래서 회생 결정이 떨어지게 되면요, 회생 결정이 떨어지고, 개시 결정이 떨어졌을 때, 채무자가 이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회생 신청을 해가지고 개시 결정. 이건 여러분, 이건 뭐 제가 봤을 때 이건 문제 나올 소지가 없다고 좀 보는데요. 회생 신청을 해가지고 채무자가 개시 결정 떨어지면 법원으로 되죠? 여러분, 혹시 뭐 강의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 이 실무,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개시 결정 떨어지면 이때는 또 당연히 근저당권에 이 설정된 채무자가 회생 절차 신청을 해서 회생 개시 결정이 떨어지게 되면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그대로 확정되죠. 그렇잖아요. 회생 결정 떨어지면 뭐 더 이상의 채무가 증감 변동할 소지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확정인데, 이건 뭐 좀 빼겠습니다. 일단 뭐 설명은 드렸고, 그죠? 제일 가능성 없는 부분. 그래서, 확정 시기는 좀 암기를 좀 해 두셔야 되거든요. 그래도 암기를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결산기를 정했을 때는 결산기 도래, 존속기간을 정했을 때는 존속기간 만료, 그래서 결존, 그 다음에 이제 해제나 해지가 기본 계약의 해제나 해지가 이루어졌을 때니까 그냥 결존 해지 이렇게 좀 암기하시죠. 뭐 결존 해지. 결자 해지란 말은 당연한데 있는데 결존 해지란 말은 없지만 우리 뭐 만들죠. 뭐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암기해야 되니까 뭐 만들어 버리죠. 뭐 결자 해지 대신에 결존 해지 그러자고요. 그다음에 근저당권자가 직접 경매를 신청하면 신청 시 확정되니까 근신. 그 다음에 회계인데요. 회생 절차 개시 결정 떨어지면 그 개시 결정 시
피담보채권 확정이니까 회계, 그래서 근신회계 이렇게 요건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랬잖아, 그죠? 이것도 굳이 암기하자면 근신회계하면 이제 뭐 그냥 뭐 이렇게 잘못 저질렀을 때 근신한다 그러잖아, 그죠? 근신하고 뭐 잘못을 회개하자 그런 뭐 그런 의미로 이제 암기를 위해서 이제 좀 유치하지만 근신회계 하도록. 그다음에 요 부분이 제일 조심해요. 제3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는 3자 완납. 3자 완납. 3자 완납. 근데 제3자 완납하면 이 뭐랄까? 이 운율이랄까? 이게 안 맞잖아. 전부 사자성어처럼 결존해지 근신회계 이렇게 가다가 제3자 완납 말이 좀 갑자기 흐름이 좀 깨지죠. 그래서 결존해지 근신회계 3자 완납 이렇게 3자 완납. 가장 조심할 부분은 요 부분이지. 근저당권자가 직접 경매를 신청하면 신청시인데 매각대금 완납시 이렇게 끌고 갈 가능성이 아주 다분하다. 이렇게 끌고 갈 가능성이 다분한데 그리 되면 X. 제3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는 이때는 매각대금 완납시라고 나와야 되는데 경매 신청시로 이렇게 나올 가능성 유력하다. 그러면 X. 요 부분이 좀 조심돼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저 부분입니다. 자, 지금 484페이지로 넘어왔는데요. 그 3번 지문 보시죠. 물상 보증인이 자, 지금 뭐 정답은 방금 1번에서 나왔었어요. 2018 법무사 문제에 1번이 답이었는데 그래서 그래도 앞으로도 이런 유형이 이런 유형이라는 말은 뭐냐면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막 까다롭고 어려운 유형이 많이 나와야 한다. 전혀 반대합니다. 이렇게 원치 않는데 대단히 까다로운데요. 지문도 길고. 근데 권장하고 싶다는 것은 뭐냐면 앞에 1번 뭐 아니면 2번에서 그래도 1번 정도 길어져도 2번 이내에서 정답이 나오는 이와 같은 출제가 좀 많이 나오기를 저는 지지합니다. 그 얘기였습니다. 그죠? 아니 만약에 이런 문제를 말입니다. 정답 4번 아니면 5번에서 답을 만들어 버리면 앞에서 진 다 빼잖아요. 응? 그리고 뭐 읽으면 읽는 대로 OX 판단이 바로바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어려울수록. 그죠? 막 헷갈리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시간 다 갉아먹는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우리의 시간을 다 빼먹고 진 다 빼고 뭐 4번 내지 가장 잔인한 것은 이제 5번을 답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경우는 참으로 잔인합니다. 그래서 지문이 길수록 앞부분에 정답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제 그렇게 어떻게 심히 가혹한 그런 경우는 좀 드물다 보고 앞에서 정답을 좀 찾아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겠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또 뭡니까? 지문이 상당히 긴 문제에서는 또 일부러 5번부터 먼저 풀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본인 스스로는 또 뭡니까? 약간의 그 테크닉, 이게 또 기술이다. 객관식 시험에 빠른 시간 내 정답을 찾아내고 득점하는 기술이다 하고 5번부터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가 꼬이는 경우도 있어요. 5번부터 풀어 나가는데 4번쯤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위 3의 지문에 의할 때 이렇게 시작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막 실타래 꼬이듯이 꼬여버려요. 왜냐하면 다시 처음부터 다 봐야 되거든. 1번부터 다시 봐야 돼. 그럼 괜히 당혹감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떨칠 수가 없는 아주 당황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볼 때 뭐 여러분 중에 그렇게 푸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높아심에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1번 지문부터 풀어나가는 그 원칙에서 벗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하시되 지문이 긴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앞부분에 답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앞에서 집중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지문이 엄청 긴데 마지막 4번을 답으로 한다. 그럼 우리는 이제 사지선다. 사무관 승진은 사지선다니까 어쨌든 그럴 확률은 좀 덜하다. 자,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법무사야 뭐 아시다시피 여러분 지문도 오지선다인데다가 또 이렇게 길게 나오면 좀
대책이 좀 없는데요. 네. 자, 그러면 1번 일단 답이 나왔고요. 답이 나왔고 3번 지문 보겠습니다. 계속. 자, 물상 보증인이 근저당권의 채무자의 계약상의 지위를 인수한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채무만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가 격려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경 등기는 당초 채무자가 근저당권자에 대해서 부담하고 있던 것으로서 물상보증인이 인수한 채무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그 후 채무를 인수한 물상보증인이 다른 원인으로 근저당권자에 대해서 부담하게 된 새로운 채무까지 담보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네. 거기서 여러분 아예 그 지문 자체에다 밑줄 한번 치워 가실까요? 옳은 지문인데요. 자, 물상보증인이 지금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물상보증인. 자, 예를 들면 A가 근저당 설정자, 그 다음에 B가 근저당권자. 이제 줄여서 뭐 근저근 이렇게 줄여서 하겠습니다. 근데 C가 물상보증인. 아, 그러니까 사실은 얘가 근저당 설정자라 하면 안 된다. 얘는 뭐라고 해야 돼? 채무자라 해야 돼. 채무자. 돈은 얘가 빌리고 담보 설정은 C가 대신해 준 물상보증인. 그런데 여기서 이 A의 채무를 C가 인수했다 했어요. 인수하면서 이게 뭐냐면 면책적 채무인수. 면책적 채무인수. 채권법에 채권양도 채무인수에 가면 면책적 채무인수, 병존적 내지 중첩적 채무인수 이런 거 있죠. 면책적 채무인수 하는 거거든요. 채무자는 채무자 지위에서 벗어나고 C가 그 새로운 이제 그 채무를 그대로 자기가 이제 책임지게 되는 면책적 채무인수. 그래서 지금 3번의 첫 번째 줄 끝에 그 채무안 두 번째 줄 앞에 채무안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밑줄 치고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해서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 당연히 채무자가 달라졌으니까죠. 그러니까 이제 변경등기가 필요하겠죠. 근저당권의 변경등기가 격려됐을 때 특별한 사정에 의한 그 변경등기는 당초 채무자가 근저당권자에 대해서 부담하고 있던 것으로서 물상보증인이 인수한 그 채무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채무안. 이 채무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물상보증인이 인수한 채무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네, 만약에 물상보증이 다른 원인으로 근저당권자에 대해서 부담하게 된 새로운 채무까지는 그 등기에서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 본래의 채무만 담보하는 것이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4번 보시죠. 후순위 근저당권자 경매 신청. 이렇게 시작되면요. 눈치 바로 채셔야 돼요. 이렇게 시작되면 중간을 비틀지는 않으니까 끝으로 바로 가셔야 돼. 후순위 근저당권자 경매 신청하면 이렇게 시작되면 이거 묻는 거예요. 예? 결존 해지 근신회계 3자 완납에 3자 완납 지금 나오죠. 3자. 제3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는 완납 시, 매각대금 완납 시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다.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지금 뭐라 되세요? 후순위 근저당권자 하면 이 근저당권자 B를 중심으로 봤을 때는 제3자 아니에요? 자기가 아니니까. 자기가 직접 경매 신청한 게 아니니까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하고 시작되면 이건 제3자거든? 그러면 끝에 뭐라고 나와야 돼? 예? 매각대금 완납 시 확정된 이렇게 나와야 되죠. 맞아요, 틀려요? 맞네요. 예?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 확정된다고 돼 있죠. 자, 그렇지만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밑줄 치고 이걸 밑에 뭐라고 썼다? 제3자. 더 줄이면 3자. 암기를 위해서는 3자 이렇게 했고요.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 즉 경락대금, 즉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확정된다. 맞고요. 그다음 5번. 근저당권자가 하고 했죠. 이건 근저당권자가 직접 신청한 경우에 피담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 신청한 경우에는 그럼 언제 확정이 되죠? 근신, 회계, 3자, 완납 했잖아요. 그럼 근신이 뭐예요? 근저당권자 직접 신청하면 신청 시 확정된다. 그래서 첫 번째 줄 끝에 경매 신청 시 근저당권의 채무액이 확정되고 그와 같이 경매 신청을 하여 경매 개시 결정이 있은 후에 경매 신청이 설사 취하됐다 하더라도 한 번 확정된 효과는 번복되지 않는다. 조심하세요. 이 5번 지문 특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 번 확정되면요. 채무액이 확정되면 이렇게 해서 경매 개시 결정이 있은 후에 신청이 설사 취하됐다 하더라도 한 번 확정된 피담보 채권의
그 효력은 번복되지 않는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해설에도 밑줄 좀 작업하고 가시죠. 해설 밑에 사항에 보시면 사항 동그라미 4번 보시면 자, 두 줄 밑줄 후순위 근저당권자 경매를 신청했을 때는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되는 시기는 경락대금 완납시. 또 요즘으로 치면 이제 매각대금 완납시 이렇게 나오겠죠. 됐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서 하나, 둘, 셋, 여섯 번째 줄 끝에 이 경우에도 그다음부터 밑줄. 근저당권에서 담보연 채권이 전부 소멸하고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새로이 금원을 차용하는 등, 이건 아까 했죠. 이건 아까 1번에 대한 해설이었습니다. 아까 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법원 행시 2015, 자, 487페이지 한번 보시죠. 부합물, 자, 5번 문제. 부합물 또는 종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기억에.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수반된다는 민법 100조 제2항은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다. 이거 뭔지 아시잖아요. 자, 주물이 처분되면 종물도 운명을 같이 한다. 그죠? 그거. 이것은 임의규정이다. 따라서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고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다. 네. 맞고요. 오. 네. 자, 그러면 5번에 지금 니은 보겠습니다. 니은 지문. 저당권 실행으로 부동산이 경매된 경우에 그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은 그것이 부합될 당시 제3자 소유였던 때에는 경매 절차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면 부합이 됐다. 부합은 뭐냐면 우리 앞에서 소유권 부분에서 봤지만 당연히 일체성을 이루는 거죠. 부합했다. 뭐 부동산에 동산이 부합되면 그건 뭐냐?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자에 귀속되니까. 자, 그래서 일체성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설사 제3자 소유였다 하더라도 경매 절차의 경락인, 즉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돼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것이 좀 혼돈스러울 수가 있는데요. 해설을 좀 보시면은 자 위에서 한 6번째 줄 내려오면 끝부분에 자 그 부동산의 상용에 공하여진 물건일지라도 그것이 자 상용에 공하여진 물건이라면 뭡니까? 종물이라는 개념이 될 수 있죠. 부합물하고 종물은 개념이 다르죠. 그러면 상용에 공하여진 물건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 소유에 속할 때 이때는 종물이라고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주물과 종물은 소유자 같아야 되니까. 자, 그때는 낙찰자가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일단은 여러분 이제 이런 부분은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일단 위에 있는 지문으로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저당권이 어떤 건물에 저당권이 실행됐는데 실행돼가지고 경매가 됐을 때 그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 부합이라는 것은 당연히 부동산에 뭐 예를 들어 동산이 부합돼가지고 일체성을 이루었다. 이때는 부합될 당시 그 부합물이 제3자 소유였다 하더라도 이것은 경락인의 소유로 귀속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디귿에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사실상 분리 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그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부동산의 구성 부분이 된 경우에는 설사 타인이 권원에 의해서 이를 부합시켰다 하더라도 소유권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예, 방금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일단은 분리 복구가 안 되는 그러니까 건물의 구성 부분 예를 들어서 뭐 창호 시설을 새로이 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뭡니까? 구성 부분이 되죠. 그건 뭐 분리 복구가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리얼입니다. 저당권 실행으로 부동산이 경매된 경우 그 부동산의 상용에 공하여진 물건이라 하더라도 그럼 이제 종물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죠. 원래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돼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종물의 요건 보면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돼야 한다. 근데 상용에 공하여진 물건이라면 종물의 가능성이 있지만 또 하나의 요건이 뭡니까? 주물과 종물은 소유자가 같아야 되죠. 그런데 그것이 부동산, 자, 거기 두 번째 줄에 그것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소유인 때 여기다 밑줄 하시고 그러면 그것은 종물 X, 종물이 될 수 없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경락인이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맞죠? 네, 해설 참조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미음에 기존 건물에 부합된 증축 부분은 그 기존 건물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은 경우에도 매수인, 경락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네, 증축은 뭐 역시 구성 부분이죠.
건물과 일체된 구성 부분이죠. 그 다음에 비용. 전유 부분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에 기한 경매 절차에서 전유 부분의 매수인은 대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함께 취득하고, 그렇죠. 왜냐하면 전유 부분이 처분되면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도 당연히 함께 처분되고, 그 다음에 대지권에 대한 또 운명을 같이 한다. 그 다음에 대지 사용권의 성립 이전에 대지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이라 하더라도 대지 지분의 범위 내에서는 매각으로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며 이는 대지 지분에 대한 평가액이 반영되지 않았다거나 대지의 저당권자가 배당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지 사용권이 성립되기 전에 대지 부분에 저당권이 설정됐다 하더라도 만약 이것이 전유 부분에 저당권이 설정됐고 그 저당권의 설정의 효력이 대지권에도 미친다는, 그렇죠. 당연히 미치죠. 전유 부분에 대한 저당권 효력은 대지권에도 그 효력이 당연히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토지에 만약에 대지 사용권이 성립되기 이전에 이 토지에 제3자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됐다 하더라도 결국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저당권 효력은 대지 사용권에도 미치게 되므로 이것에 의해서 이 효력에 의해서 이 저당권은 소멸되는 것으로 봐야 된다. 대지 사용권이 성립되기 전에 설정된 저당권이 하더라도 소멸되는 것으로 봐야 되고, 그것은 결국 이 저당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뭡니까? 소멸을 피할 수가 없다. 라는 것이죠. 네. 이 문제는 상당히 좀 까다로운 그런 성향입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한 개였네요. 한 개였습니다. 니은이었습니다. 자, 489페이지 7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인데 1번. 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당연하죠.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좀 평이했죠. 1번 질문. 2번. 계속적 거래 계약에 기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기간에 정함이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거래 관계가 종료되었고 더 이상 원본 채무를 부담하게 될 사정도 없게 된 때는 그때까지 잔존한 채무가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된 채무로 확정된다고 할 것이고, 아까 나왔던 판례입니다. 근저당권이 확정될 당시에 피담보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은 그 근저당권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피담보 채무의 확정을 구할 수 있고, 네, 그 확정 당시에 그것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이게 지문인데, 지문 하나인데 무려 8줄입니까? 하여튼 세기도 싫습니다. 너무 깁니다. 그죠? 네. 3번.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 불이익은 손해배상 및 저당권 실행 비용을 담보하고, 특히 지연배상에 대해서는 원본의 이행기를 경과한 기간에 상관없이 X, 아까 했습니다. 지연이자, 지연배상, 채무, 불이익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원본의 이행기를 경과 후 1년분에 한한다. 그러니까 경과한 기간에 상관없이 X. 네. 그 다음 4번.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해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에 담보를 하지 못한다. 저당권의 무슨 성격? 수반성. 그 다음 5번. 이 5번은 또 여러분 앞에서 했던 거죠. 이거 뭐예요, 여러분? 이거 얘기였죠? 갑이 2분의 1, 을이 2분의 1의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이 같은 상태에서 갑이 자기 지분상의 병합으로 저당권을 설정했다. 자기 지분상의 저당권을 설정했다. 그 이후 이 토지가 분할이 됐다. 했던 거죠, 여러분. 했던 거. 그러면 이 병의 저당권은 갑이 분할받은 부분 이후로 집중된다. 그러면 X. 왜 X냐? 갑이 분할받은 그러니까 분할받은 토지를 A라고, 을이 분할받은 토지를 B라고 했을 때 A 토지의 2분의 1만큼, B 토지의 2분의 1만큼 B 토지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무슨 성격 때문에? 저당권의 추금력 때문에. 이거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5번. 부동산의 일부 공유 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부동산이 분할된 경우 그 저당권은 분할된 각 부동산 위에 종전 지분 비율대로 존속하고 분할된 각 부동산은 저당권의 공동담보가 된다. 둘 이상 부동산을 묶어서 담보하는 공동저당의 결과가 된다. 공동저당의 결과가 된다. 어떻게 보면 이제 병의 담보력이 종전보다 더 강화될 수도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죠? 네.
네, 그렇습니다. 3번이 답이었고요. 8번 문제 이어서 봅니다. 역시 저당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1번. 저당권은 원본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담보하나 저당권 실행비용은 이들과 법적 성질을 달리함으로 담보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틀렸다. 저당권 실행비용 당연히 담보된다. 설명은 이미 앞서 드렸고요. 저당물 보존비용 들어가면 X 그랬고요. 2번. 지연배상에 대해서는 원본의 이행기를 경과한 1년 분 안에서 행사할 수 있다 했고요. 3번 민법 366조의 법정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부터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할 경우에 하나에 인정되며 여러분 법정상권의 기본 토지에 예를 들면 저당권이 설정될 때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어야 한다. 이 두 가지 성립 요건이 가장 근본이죠. 자, 그래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할 경우에 하나여 인정되며 건물이 없는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 설정자가 그 위에 건물을 건축했다. 이건 법정상권 아예 인정이 안 되고 이건 오히려 뭐가 인정될 수 있다세요? 일괄경매 청구. 365조의 일괄경매 청구를 인정될 수 있다. 그죠? 물론 일괄경매 했을 때 건물의 매각대금에서는 우선 변제는 받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포인트였고요. 여러분. 자, 그래서 계속 읽겠습니다. 건물이 없는 토지에서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 설정자가 그 위에 건물을 건축했다가 임의경매 절차에서 경매로 인해서 대지와 지상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했을 때는 위 법조 즉 366조 소정의 법정상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당연하죠. 이건 뭐 지문이 만만치 않게 길었지만 결론적으로 뭐 이건 뭐 법정상권의 성립 요건을 제시한 것이네요. 그 다음에 4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저당권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부합물 그리고 종물에도 미치는데 그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부합물 또는 종물에 미친다는 358조의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이고 그러니까 임의 규정이라는 것은 당사자의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고 애초에 그리고 여기서 주로 이제 강조된 게 뭡니까? 저당권 효력은 저당권의 효력은 그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부합물 또는 종물에 미친다 할 때 그 부합물 종물이 언제 설치된 것이냐? 저당권 설정 전에 설치된 거냐? 아니면 후에 설치된 거냐? 어디에 미치느냐? 설정 전후를 불문한다. 네, 그게 좀 중요하죠. 그래서 이 358조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 358조가 뭐라고요? 저당권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부합물 또는 종물에도 미친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데 나왔을 때 포인트 자, 첫 번째 포인트는 부합물 종물에 미친다는 그 미치는 효력은 언제 설정 부합된 부합물 종물을 말하냐?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한다. 설정 전후를 불문한다.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 이 358조의 규정은 부합물 종물에 미친다는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다. 임의 규정이다. 그러니까 당사자의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그것이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그다음에 4번. 그래서 4번이 나왔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미치는데 그 부합 시기는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한다. 그 다음에 5번.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소멸했다. 이거 소멸시효. 저당권도 따라서 소멸했다. 이건 저당권의 무슨 성격? 부종성. 운명을 같이 한다. 부종성이죠, 여러분. 네, 부종성.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492페이지. 자, 저당권의 우선 변제적 효력. 자, 1번 문제. 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근저당권자는 근저당의 목적이 된 토지의 공용징수 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에 대해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자, 토지 소유자가 금전 등을 수령한 경우에도 이게 키워드. 이게 결정적인 부분이다. 금전 등을 수령한 경우에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땡. 틀렸네요. 여러분 어때요? 자, 이거죠. 물상대위성 또는 물상대위권. 이건 뭡니까? 자, A 토지가 있고 이 토지가 B 은행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저당권. 그러니까 근저당권, 저당권 뭐 차이 둘 필요 없습니다. 이럴 때는 그죠? 예. 저당권, 근저당권 무엇이든 관계없어요. 설정된 이후에 이 토지가 사업 시행자 C 앞으로 수용됐다. 사업 시행. 공용징수. 수용.
자, 그러면 이 수용되면 이 저당권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직권 말소를 피할 수가 없다. 그렇죠? 수용에 따라서 A 토지의 소유권이 C 앞으로 넘어가면, 사업 시행자 앞으로 넘어가면 그 토지 위에 있던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등기관에 의해서 직권 말소가 된다. 그죠? 직권 말소를 피할 수 없다. 그죠? 물론 직권 말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있죠. 부동산 등기법에 하면, 여러분 등기법 공부하시잖아. 그죠? 예? 그러면 등기법에 하면 당해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이라든지 또는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의 재결로서 존속시키기로 결정된 권리. 그러한 것은 직권말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죠? 존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직권말소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소리는 그대로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나 그런 예외가 아닌 이상은 직권말소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저당권 당연히 직권말소 되겠죠. 그렇지만 이 저당권의 실체적인 효력은 어디로 옮겨가게 될 수 있느냐면 A가 C로부터 받을, 그러니까 행사할 수 있는 보상금 채권에 압류를 함으로써, 저당권자가 압류를 함으로써 저당권은 직권 말소를 피할 수 없지만 그 저당권의 실체적인 효력은 보상금 위로 옮겨가게 된다. 이것을 우리는 저당권의 뭐라 합니까? 물상대위성. 물상대위성. 자, 한자로 한번 써봐요. 물건 위에 대신 위치가 옮겨가는 성격이다. 이런 권리를 물상대위권. 네,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응? 이 보상금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이 저당권 설정자 A에게 지급되기 전에 압류를 해야 돼. 지급돼 버리면 A가 받아버리면 보상금 받아버리면 A의 일반 재산이 흡수가 되어서 특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제 물 건너가는 거죠. 물상대위권 행사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급되기 전, 지급 전, 여기서 압류에 여기다 가로해서 뭐라고 썼냐? 지급 전 압류를 해야 된다. 그런 것이고. 근데 반드시 압류를 저당권자가 했을 때만이 물상대위권이 인정이 되는 것인가? 효력을 볼 것인가? 아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3자에 의해서 그러니까 다른 채권자, 제3자에 의해서 압류가 된 경우, 이 보상금 이렇게 화살표를 제가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이렇게 압류된 경우에도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은 당연히 인정될 것이다. 이것만 보더라도 또 우리가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물권이 채권이 우선한다는 그 당연한 법리 있잖아요. 그것이 여기에도 또 여실히 증명이 되네요. 증명이 되네요. 자, 그래서 지금 1번이 여러분 틀린 이유가 뭐일까요? 세 번째 줄에 토지의 소유자가 금전 등을 수령한 경우에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수령한 경우 이미 받아버리면 상환 종료. 그랬잖아요. 여기 지급 전 압류했습니다. 그래서 1번 정답. 그 다음에 2번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자, 여러분 이런 것까지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고 있어야 될 필요는 없지만 과거에는 이 토지의 어떤 수용과 관련된 관련 법이 토지수용법이라는 게 있었고요. 토지수용법 많이 들어보셨죠. 또 이 특례법, 이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일명 공특법이라고 줄여서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뭘로 다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어요? 토지수용법 없어지고 이 공특법 없어지면서 뭐로 바뀌었습니까? 공익사업을 하도 이게 길어가지고 제 입에서 잠시 맴돌았는데 빨리 안 나오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렇게 바뀌어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명 약칭 토지보상법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문제에서 지금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 2번에서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건 이제 일명 공특법이라는데 공특법에 따라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토지 소유자와 사업 시행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된 것. 이게 포인트네요. 토지 소유자와 사업 시행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된 경우 이것이 협의취득인 경우에는 동토지의 저당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수령할 보상금에 대해 물상대위를 할 수 없다. 그러면 이 공용징수하고
공용징수하고 이거 지금 칠판에 그린 건 뭐예요? 공용징수죠. 이거하고 협의취득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 이것하고 여러분 협의취득은 차이가 있다. 그럼 그 지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그 공특법상 공공용 취득 및 손실보상이라는 특례법상 사업시행, 공익사업을 하는 그 사업시행자하고 뭐 사업시행자를 여러분 뭐 할까요? 뭐 국가일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일 수 있고 또는 뭐일 수 있습니까? 뭐 예를 들면 뭐 한국토지주택공사 그죠? 그럼 또 비행정청일 수도 있죠. 행정청일 수도 있고 비행정청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가 협의 취득을 한 경우 이건 뭐한가 똑같아요.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과 같이 취급되는 거예요. 이건요. 이건 이 공용징수와는 개념을 엄격히 당연히 구분해야 되고 이건 매매 계약한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누구와 누구 사이 꼭 저 그림으로 비유하면 A와 C 사이에 매매 계약이 이루어진 것과 같기 때문에 A와 C 사이에 그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물상대위권 인정 안 돼요. 물상대위권을 따질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매매 계약에 의해서 A에서 사업시행자 C 앞으로 소유권이 변동된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저당권자 B 입장에서는 추금력이라는 것이 있거든. 추금력. 그렇죠? 그러니까 저당 목적물이 소유권이 달라지면 여러분 추금력 제가 어떻게 봐요? 자, 추금력 어떻게 봐요? 그림을 잠시 달리해서 갑의 토지가 을 앞으로 저당이 설정된 상태에서 갑 토지가 병에게 소유권이 변동됐다. 그럼 저당권자는 아까 좀 A 쪽을 향하여 겨누고 아니 A가 아니라 갑 쪽을 향하여 겨누고 있던 화살의 각도를 C 쪽으로 딱 돌려놓으면 된다. C 쪽으로. C 쪽으로만 딱 돌려놓으면 되고 돌려놓고 이렇게 딱 돌려놓으면 돼. 그리고 채무자가 누구이든 간에 자기들끼리 뭐 채무인수에 합의가 있든 없든 누구이든 간에 변제하지 않으면 그대로 쏘아버리다. 경매, 실행. 이것이 저당권의 무슨 효력이라고요? 추금력이랬습니다. 추금력. 추금력이라는 것은 담보물건은 그 목적물이 가는 곳에 끝까지 뒤따라간다. 뒤쫓는다. 추가 이건 뭐예요? 따를 추자지. 추적한다 할 때, 추격한다 할 때 추자 아닙니까? 뒤쫓아간다는 효력이 추금력. 그래서 아까 이 그림에 또 나왔는데 이게 공유 지분상에 아까 설명한 거 있죠. 왜 B가 분할받은 부분에 2분의 1만큼 저당권 효력이 미치느냐. 바로 추금력 때문이다. 그렇죠? 추금력. 이 추금력을 지금 열심히 근본을 또다시 이렇게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방금 표현드린 바와 같이 사업시행자와 그 토지 소유자가 공특법상 협의 취득을 했다면 이 협의 취득은 매매계약과 같고 A에서 C로 소유권이 매매계약에서 소유권이 변동된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때 저당권자 B는 추금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추금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물상대위권을 논할 여지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단히 까다로운 그런 내용입니다. 대단히 까다로운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죠. 그래서 2번 맞고요. 3번.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토지의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365조의 일괄 경매 청구. 아까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 4번에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그 지상의 토지 소유자에 의한 건물이 건축이 개시되기 이전이라면 여러분 여기 포인트 건축이 개시되기 이전이라면 아직 뼈대도 안 만들어졌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건물로 보기 위해서는 그래도 벽 뭐 예를 들면 뭐 기둥 그다음에 뭐 주벽 그다음에 뭐 기둥 뭐 지붕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건축이 개시되기 이전이라면 건물이 없는 토지에 관한 토지라고 봐야 되겠지. 나대지 상태라고 봐야 되겠지. 자, 그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된 당시 근저당권자가 토지 소유자에 의한 건물의 건축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법정상권 성립되지 않는다. 자꾸 반복하지만 법정상권을 논할 때는 토지에 건물이 존재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 기억나십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거 기억나시나요? 예? 무미 건중. 기억나시죠? 신증 계제, 소변. 이게 뭐였어요? 무미 건중. 토지에 저당이 설정될 당시 건물이 있었다. 근데 그 건물이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라 하더라도 법정상권 인정. 그 다음에 건축 중인
토지의 저당이 설정될 당시에 건물이 건축 중에 있었을 때, 이거 건축 중에 있을 때, 이것이 건물의 완성이 예견 가능성이 있을 때 법정상권 인정. 그런데 지금 방금 그 지문은 뭐냐면 건중이 아니라, 건축 중이 아니라 아예 개시되기죠. 건축이 개시되기도 전. 나중에 건물의 건축을 토지 소유자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이건 법정상권 인정이 안 된다. 주의해야 되겠죠. 이것하고 헷갈리지 마십시오. 건중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이건 어디까지나 건축 중에 있는 건물이에요. 그 다음에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소변은 뭐였죠, 여러분? 소유권 변동. 그러니까 또 이게 워낙 복잡해서 기억이 이게 휘발성이 높아서 사라졌을 가능성이 있겠죠. 기억에서.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될 때 건물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건물의 소유자가 소유권 변동, 여러 차례 소유자가 변동됐다 하더라도 토지가 경매돼서 소유자 달라지면 당연히 현재 건물 소유자는 법정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인정된다. 그게 바로 소변이었습니다. 소유권 변동. 자, 요거 한번 복습했는데 저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죠. 법정상권에서. 그래서 4번은 건축이 개시되기 이전이라면 법정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오. 맞죠? 그 다음 5번 지문.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가 확정된 이후에 확정된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였더라도 제3취득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364조의 규정에 따라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는 삼을 수 없다. 네. 지금 거기 364조 규정에 의한 제3취득자는요. 이런 경우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제3취득자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응?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제3취득자 변제에 관한 364조가 적용될 수 있는 제3자는 그럼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지.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지. 응? 이런 사람이죠. 표현이 좀. 자, A 토지의 B가 저당권자고 저당이 설정된 이후에 이 토지가 C 앞으로 소유권이 변동됐다. 자, 소유자. 이 사람 뭐라 그래요? 제3취득자. 그럼 저당이 설정된 이후에 이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됐다. 네?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이 토지 또는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됐다.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돼요. 제3취득자에 변제하는 제3취득자 개념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해당될 수 있는. 여기 해당돼.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만 이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그 364조 규정에 따른 그 제3자가 아니다. 어떤 사람? 선순위 A 부동산에 B가 1번 근저당권, 1번 근저당권자. 그 다음에 C가 2번 근저당권. 이 사람. 근저당권. 그러니까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가 확정된 이후에 그 확정된 피담보 채무를 변제했더라도 제3취득자의 변제에 관한 364조 규정에 따라 선순위 근저당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제3자는 아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제3자지. 364조의 제3자지. 만약에 저당 설정됐고 이 부동산을 취득한 소유자, 제3취득자. 그러면 대신 변제하고 A를 대신해서 대신 변제하고 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제3자. 맞죠? 아니면 전세권자가 대신 변제하고 저당을 말소를 요구할 수 있는 제3자. 364조 상의 제3자에 해당되죠. 후순위 이 근저당권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는 해당이 될 수 있죠. 그죠? 예, 채권법의 이제 변제에서는요. 자, 그 정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아주 시간 좀 걸렸는데, 이 문제가. 네. 해설에 좀 묶어주시고요. 자, 오른쪽 페이지 밑에서, 해설 밑에서 5번째 줄 올라와서, 근저당권자는 목적이 된 토지의 공용징수 등을 해서 토지 소유자가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에서 물상대이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다만 그 보상금 등이 지급되기 전에 압류해야 한다. 예. 됐죠? 예.
그리고 자,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 유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끊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저당권과 용익관계 계속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